당신을 위한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 자산과 좀 얽혀있는 미국 상장 기업 5곳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라이엇 플랫폼스, 그러니까 RIOT죠? 그리고 클린스파크, CLSK,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MARA, 또 게임스탑, GME,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 예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MSTR. 이 5곳입니다. 원래는 한국 저평가 기업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주로 이 미국 기업들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기업들이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유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든 디지털 자산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임무는 이 기업들의 어떤 핵심 사업 모델, 그리고 성장 가능성, 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파헤쳐서 당신이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는데 지름길을 딱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즘 시장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굴 보상이 블록당 6.25BTC에서 3.125BTC로 딱 절반이 됐어요. 확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채굴 기업들로서는 생존을 위해서 효율성을 엄청 높여야 하는 그런 압박이 커진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연산력 있잖아요. 네트워크 해시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은 줄었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더 많은 채굴자들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채굴 자체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움직임이 많은 채굴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AI나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로 막 눈을 돌리고 있어요.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는 거죠. 그 시설을 그냥 놀릴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관련 기업 주식들이 약간 비트코인 간접 투자 수단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그 역할도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생존 전략을 짜느라 바쁘겠네요. 특히 그럼 채굴 기업들, 라이엇, 클린스파크, 마라톤, 여기는 어떤가요? 반감기 압박 속에서도 2025년 1분기 실적은 비트코인 가격 덕에 좋았다고는 하지만 각자 가는 길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략의 차이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선 라이엇부터 보면 여기는 규모로 승부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다각화요? 네, 텍사스에 지금 1기가와트급,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걸 비트코인 채굴뿐만 아니라 AI, HPC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양쪽에 다 활용하겠다. 그렇죠. 그런 구상입니다. 25년 1분기 매출은 한 1억 6천만 달러 넘었는데 순손실도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돼요. 비트코인 한 1만 9천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위험 요인이라면 역시 이 막대한 투자 비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또 AI, HPC 시장 경쟁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군요. 그럼 클린스파크는요? 거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클린스파크는 거의 정반대예요. 아메리카스 비트코인 마이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주 그냥 순수하게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운영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효율성이요? 네, 특히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테라해시당 줄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16.71로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캐낼 때 전기를 가장 적게 쓴다는 뜻이죠. 반감기 이후에는 그게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탈출 속도, 이스케이프 벨로시티 전략이라고 부르는 건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성장 자금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주주들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크겠다는 거죠. 영리한데요. 비트코인은 한 12,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너무 순수하게 채굴만 하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하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라톤은요? 거긴 또 HOD를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마라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냥 계속 모으는 걸로 유명하죠. HOD, 그러니까 Hold on for dear life 전략입니다.
지금 약 4만 9천 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상장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아요. 와, 많이도 모았네요. 네. 그리고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들이기도 해요. 이걸 트윈터보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AI 인프라 사업에 발을 좀 담그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은 2억 달러 넘게 나왔는데 순손실이 5억 달러가 넘어요. 이건 주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져서 평가 손실이 크게 난 영향입니다. H 우디엘 전략은 비트코인 막 오를 때는 좋아 보이는데 반대로 떨어지면 부채 부담까지 더해져서 진짜 위험이 커지는 양날의 검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효율성, 다각화, 버티기. 야, 진짜 접근법이 다 다르네요. 그럼 이 채굴 기업들이랑은 또 결이 다른 회사들, 게임스탑하고 스트래티지는 어떤가요? 네, 이 두 회사는 디지털 자산과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독특합니다. 먼저 게임스탑, GME,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요. 네, 그렇죠. 밈 주식으로 아주 유명했죠. 맞아요. 핵심 사업인 게임 판매 매출은 25년 1분기에 17%나 줄었어요. 그런데도 비용 확 줄이고 마진 높은 수집품 판매가 막 늘면서 매출 54% 증가, 의외로 4천만 달러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오, 그래도 이익을 냈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밈 주식 현상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고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디지털 전환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봐야죠. 최근에 비트코인을 4,700개 넘게 매입한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문제는 역시 본업의 구조적인 하락세,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잘 될지 불확실하다는 거, 또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팔아라 의견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스트래티지는요? 거긴 이름부터 바꿨던데요? 네, 스트래티지, MSTR,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여기는 사실상 비트코인 대리 투자 회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리 투자 회사요? 네. 원래 하던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제 총 자산의 한 18%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회사의 거의 모든 자원, 그러니까 빚을 내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정말 공격적으로 사모았어요. 현재 보유량이 약 58만 2천 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58만 개요? 와. 네. 그래서 이 회사 사람들은 비트코인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주식 한 주당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 25년 1분기 매출은 한 1억 달러 정도인데 순손실이 무려 42억 달러가 넘어요.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가치 평가 때문입니다. 와. 스트래티지는 진짜 비트코인의 거의 모든 걸 건 느낌인데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무슨 비트코인 투자 펀드 같아요, 진짜. 그렇죠. 거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아니, 비유하자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큼.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주가가 70%나 비싸게 거래된다는 건 좀 특이한데요. 그거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70%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세일러 CEO의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 그 자체에 뭔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하.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그리고 이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또 이제 ETF 시대인데 이런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럼 이 모든 거 좀 종합해 볼 때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들을 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죠. 채굴 기업들은 이제 단순 효율성 경쟁을 넘어서 AI나 HPC 역량까지 경쟁 무대로 삼고 있고요. 게임스탑은 소매업, 민무나 암호화폐 투자가 막 뒤섞인 아주 특이한 사례고요. 스트래티지는 사실상 레버리지를 잔뜩 쓴 비트코인 펀드나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또 각자 세운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 그리고 ETF 등장 같은 시장 환경 변화라는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각 기업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지, 효율성 중심이냐, 다각화냐, 호딜이냐, 대리 투자냐, 아니면 밈 턴어라운드냐, 그리고 그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투자, 라이오 TRSK,
중기, 마라 SMTR, 아니면 고위험, GME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도 다르게 제한하고 있고요. 이 분석이 당신이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5개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의 핵심 내용과 또 위험 요인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좀 굽씹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죠? 현물 ETF처럼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스트래티지처럼 실제 비트코인 가치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에 과연 비트코인을 대신 보유해주거나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쌓아두는 이런 기업들의 장기적인 가치 제한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ETF가 있는데 굳이 프리미엄까지 주고 MSTR 주식을 살 이유가 장기적으로도 있을까 하는 질문이군요. 흥미롭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이 정보를 얻는데 아주 유용한 지름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